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부지의 절반가량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신도시 조성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분양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신도시가 치솟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반대편에선 대출의 추가 규제가 이뤄집니다.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전세 보증을 제한해 자산가의 갭 투자를 막고 다소 여유로웠던 매매나 임대사업자 대출 기준도 더 강화됩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돈이 필요한 건물 투자를 적은 돈으로 주식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리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이 최근 진행한 리츠에는 4조 7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인기를 끄는 이유 짚어봤습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공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라임운용은 환매 중단 금액이 1조 3천억 원이 맞다고 공식화하면서 최대한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상품을 운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자세한 상황과 향후 전망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3기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르면 2년 뒤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되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오늘 뉴스프리즘에서는 이 3기 신도시 관련 전망과 논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강산 기자가 3기 신도시의 청사진 설명해드립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 2천 호이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번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국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입니다. 총 면적은 2,27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8배 규모며 총 12만 2천 호가 공급됩니다. 6만 6천 호가 공급되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 비노선과 경의중앙선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단지와 창업지원센터로 개발됩니다. 하남교사는 3만 2천 호가 공급되고 지하철 3호선 신설역을 중심으로 배산임수형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인천 계양은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만들어지고 과천은 선바이역을 활용한 주거단지로 바뀝니다.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난 성남 신촌과 의왕 청계 등 18,000가구를 포함하면 2021년부터 수도권 총 14만 호의 주택 공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차로 발표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며 불만입니다. 주민들 반응은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설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아직 보상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보상금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나옵니다. 평당 1,000만 원씩 받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주려고 그러고 강제로 수용하려고 그러고 솔직히 불만이 많어. 신도시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교통이 더 혼잡해질 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통이 지옥인데 또 3기 신도시 6만 6천 세대가 들어온다라면 이거는 뭐 여기는 진짜 오갈 때도 대책을 강구한다지만 그거는 사실상 그 말장난에 불과한 거지. 경기도 고양 일산 주민들은 서울로 가는 길목인 창릉이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한 3, 4천이 떨어졌으니까 뭐 신도시 생긴다고 그래갖고서 이게 무슨 짓인지. 분당에 비해서 여기는 완전 달동네 취급을 당하니까. 내년까지 추가 공급 물량이 쌓여있는 인천 검단에선 서울과 더 가까운 계양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지만
기존 신도시와 예정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기대와 갈등이 혼재하는 가운데 본궤도에 오른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어떤 과제들이 해결돼야 할까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이게 3기 신도시 계획 자체가 발표된 지는 좀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먼저 이 3기 신도시 계획이 나왔던 이유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 그 서울 같은 경우가 되면 좋긴 한데 이 서울에 같은 경우 지금 그 그린벨트 해제 외에는 마땅한 그렇게 땅이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왔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도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면 사실상 이제 반대를 했죠. 예. 대안으로 서울 시내의 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좀 활성화 규제를 풀어줘서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폭등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접한 고양과 남양주 등에 모두 30만 호의 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기 신도시 30만 호가 공급이 되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1, 2기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그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큰 폭의 안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신도시에 아파트만 많이 들어서고 여전히 서울에만 일자리가 몰려 있다 보니까 완전한 분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이 잠만 자는 거대한 아파트촌, 일종의 배드타운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신도시 예정지도 이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을 인접하는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대체 효과가 좀 미미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의 새 아파트에 실제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게 빨라야 2024년이 될 텐데요. 예. 이 한국감정원은 입주 시점이 돼야 이 서울 집값이 조금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의심적인 시선이 좀 많다는 건데 네. 이게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와 바로 교통입니다. 예. 굳이 서울까지 나와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신도시 안에 일자리가 좀 일단 많아야 하고요. 실제로 2기 신도시인 성남 판교의 경우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이 자족 도시로 발전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또 신도시로 만약에 본사와 공장 등을 이전하면 뭐 법인세라든지 토지 상용화 같은 것을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문제도 중요한데요. 이 예. 서울과 연결되는 이 편하고 빠른 대중교통망을 갖춰야 되는데 무엇보다 입주 시기와 때를 맞춰서 GTX 등 이 광역 급행철도 같은 것들이 제때 들어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늘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집중조사 지역에서는 첫날부터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아예 문을 닫고 단속을 피했습니다. 김환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부분 문이 잠겨 있고 문을 두드리니 단속반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답을 합니다. 자유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잔 안 계시고 상황을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싼잔 먹는 거예요. 문의 전화는 개인 휴대전화로 받거나 약속 시간을 정해서 잠깐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 영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불 끄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화 두들겨야 문 안 열어지고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면 우리가 모시고 와서 사무실에서 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구에서도 이 같은 눈치 보기 영업이 시작되는데 애꿎은 중개사들만 잡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되죠. 가격이 오르면은 공인중개사들한테만 전가를 하고 정책 실패를 갖다가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합동단속반은 최근 2달간 실거래 신고된 6,600여 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 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 서울 집값을 잡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집값 대비 대출 금액을 뜻하는 LTV의 규제가 확대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 투자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우선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부터 좀 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매매업자와 임대업자 모두에게 LTV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 개인 사업자에 적용하던 규제를 더 확대하는 겁니다. 다만 어제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한 차주 등 이러한 특정 조건을 만족한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갭 투자 규제도 강화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가 9억 원 이상인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존 전세 대출을 받고 사는 분들이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도 지금과 같은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나오기 어려워진 만큼 갭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앞서 김환진 기자가 보도했던 부동산 시장 조사에 금융기관들도 참여를 한다던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참여해 연말까지 서울에서 벌어지는 주택매매 이상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집을 사기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내일 서울청사에서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큰 돈이 드는 건물 투자를 커피 한 잔 값에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걸 현실화한 게 리츠라는 상품인데 대기업의 백화점, 마트 등에 투자해서 임대료를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최근 한 대기업에서 관련 리츠를 상장 준비 중인데 4조 7천억 원 넘는 자금이 몰렸고 또 서울 주요 지역 빌딩들도 속속 리츠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뭔지 류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오피스 건물입니다. 구 삼성생명 건물이었던 태평로 빌딩은 현재 삼성생명과 CJ 대한통운, 현대해상 등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은 여기 태평로 빌딩과 제주 호텔을 기초 자산으로 11월 상장 준비 중입니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매매 차익 등의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게 공모리츠의 골자입니다.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들의 주가 상승률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신한 알파리츠와 야탑, 일산, 평촌 유코아 아울렛을 묶어 수익을 내는 이리츠 코크랩 등은 25%에서 최고 40%에 달하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점도 공모리츠가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장을 하는 리츠마다 대규모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접수한 롯데리츠는 4조 7천억 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6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로 상장이 예정된 이지스 리츠와 삼성물산 서울 서초 사옥, 서울 스퀘어를 묶은 NH리츠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리 인상되는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낼 만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임대 받아가는 기업이 좋은 부동산으로 구성된 리츠가 아주 좋은 리츠입니다. 또 주가가 급등할 경우 부당 배당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임대, 매각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자, 이번엔 대규모 펀드 환매 중지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만기 것까지 포함하면 환매 중단 대상은 1조 3,400억 원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외 간담회 상황 어땠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라임자산운용 간담회 지금은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3시에 시작된 라임자산운용 기자간담회는 1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라임운용 경영진은 현 1조 원 수준의 환매 중단 사태에 거듭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는데요. 오늘 라임 측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3개 모펀드에서 오늘까지 환매 중단된 규모는 8,46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한 자산, 그러니까 사모사채나 매자닌 채권 등이 제때 매각되지 않으면
최대 환매 중단 금액은 1조 3,363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 1조 원 넘는 돈이 묶여 있다는 건데 언제쯤 돼야 투자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투자 자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게는 5년여가 지나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액 규모가 가장 큰 플루토 모펀드와 코스닥 매단인 채권을 주로 담은 테티스 모펀드의 경우에 내년 연말까지 각각 투자액의 70% 정도는 원리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오늘 라임 경영진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모펀드인 이 무역금융의 경우에는 이 원리금을 돌려받으려면 최소 2년 8개월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 주식시장 상황과 이 투자 기업의 디폴트 여부 등에 따라서 이 상환 시점은 기약 없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판매사들이 라임 측에 자산 실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던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지난 10일 한 판매사는 이 라임 운용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플루토 모펀드에 대한 자산 실사를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라임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 판매사에 따르면 라임 측은 자산 일부만 이 3일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 실사를 했는데 이 판매사는 제3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전 자산을 대상으로 실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겁니다. 또한 이 판매사는 라임 운용 측에 고객 응대를 할 때 라임 운용의 직원도 동반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무리를 빚고 있는 라임 자산운용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과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추가 환매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입니다. 소위 강남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승승장구하던 라임은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불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우선 앞서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이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여기 회견 중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 말고 환매가 더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를 따져보면요. 6,20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2,4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펀드도 환매 연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에 대해서도 즉 앞에 설명드린 부분은 올해까지 만기가 끝나는 거고요. 올해 이후 즉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에 대해서도 환매 연기 가능성이 언급이 됐죠. 이것까지 모두 합산하면 이제 1조 3,363억 원까지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으로 돌아가면 사실 이 라임 자산운용 투자 상품은 인기가 아주 많았잖아요. 특히 고액 자산가들한테요. 그렇죠. 속칭 강남 부자들한테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출시하는 상품마다 완판 행렬 이어가면서 펀드 수탁고만 따지면 올해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양한 헤지펀드 기법을 사용해서 공격적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그런 운용 방식이 반대로 또 독이 돼서 돌아오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면 이게 비단 라임 자산운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모펀드 전체로 좀 불신이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금리연계 DLF 사태가 전 국민적인 공분을 낳았죠. 여기에다가 이제 라임까지 사태가 확산되면서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불신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투자된 순자산을 보면요. 지난해 말까지 331조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사모펀드 운용사도 499곳이 설립 신고가 됐을 정도로 최근 4, 5년간 사모펀드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바로 2015년에 사모투자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운용 능력이라든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부 통제 문제, 관리 부실 같은 여러 부작용들이 연달아 나타나고 있어서 제2, 제3의 DLF 라임 사태 또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이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요. 라임 운용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30개 금융사들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 제도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규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울 앞에만 서면 걱정하는 건강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뚱뚱해지는 것, 비만 문제인데요.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은 34.1%로 3명 중 1명 이상이 비만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 단순히 개인의 미용이나 건강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앵커리포트에선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병원비를 유발시키다 보니까 불필요한 의료비 손실이 쌓이게 되고요. 또 경제활동을 한 시간에 병원을 찾게 되니까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설사 일을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생산성이 낮아지기도 하겠죠.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 위기감이 더 큽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2050년까지 비만으로 인한 국내 총생산 GDP 손실은 OECD 회원국 평균으로 3.3%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4%로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치긴 했습니다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만 그리고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세금도 오릅니다. OECD는 내년부터 2050년까지 비만으로 인해 회원국의 평균 세율이 0.6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0.24%포인트 상승이 예상됐습니다. 이렇게 비만은 개인에겐 건강과 수명의 문제, 또 국가에게는 비용과 효율의 문제가 됩니다. OECD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광고를 규제하고 식품 영양정보 표기를 강화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면 그 예방 비용의 6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먹는 광고라면 별다른 규제가 없고 TV와 스마트폰을 가리지 않고 이른바 먹방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도 경각심 이상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엔 기업 소식입니다.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업체와 정수기 렌털 업체가 합친다. 이게 상당히 이질적인 기업들이라 결과물이 어떨지 선뜻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넷마블이 왜 코웨이를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 최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게임업계 2위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풍부한 자금력과 기존 조직의 안정성 확보에서 넷마블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추정 매각 대금은 1조 8천여억 원입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넷마블은 올해 안에 코웨이 지분 25.08%를 소유한 1대 주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산업에서 확보한 IT 기술 및 IT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스마트홈 구독 경제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글로벌에서의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자회사 확보로 인해 넷마블의 안정적인 성장이 넷마블이 인수 명분으로 내세운 구독 경제란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 쓰는 경제 활동입니다. 내년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약 600조 원, 국내 렌탈 시장 규모 역시 10조 7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코웨이가 갖고 있는 국내외 계정은 넷마블의 빅데이터, AI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너지는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그 데이터, 그다음에 고객하고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자산이거든요. 무궁무진한 이제 데이터가 오갈 거면서 업종 간의 이런 영역들이 자꾸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이렇게 별개의 산업으로 여겨졌던 이종 산업 간 결합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통매각이 아니라 분리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이동걸 사는 회장이 아시아나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네, 이동걸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 항공업계 전체의 적자가 심해 매각 환경이 나빠진 건 사실이라고 밝힌 뒤 여의치 않으면 통매각이 아닌 분리매각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환경이 나빠진 건 단기적인 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수 의사가 있는 기업이라면 인수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아시아나항공 매각전에는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 KCGI 강성부펀드 컨소시엄 등이 적격 인수 후보자로 선정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음 달 초 본입찰을 앞두고 예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새 얼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대기업의 본입찰 참여 가능성을 두고서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 방산부문 분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회장은 현대중공업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대우조선의 방산부문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방산부문을 떼어내면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입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고용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주 52시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통령이 보안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고 입법이 안 될 경우도 미리 대비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즉, 주 52시간 보완책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넓히는 법안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력근로제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 보완책을 내놓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입법 불발에 대해선 주 52시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장 기자, 또 오늘 고용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좀 살펴보죠. 제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줄었다던데요. 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는데요. 실적 부진을 겪는 자동차업 피보험자가 지난달 9천 명 감소하면서 9개월 만에 하락세입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위축으로 기계장비업 피보험자도 4천 명 감소했습니다. 한편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업 등 기타 운송장비업 피보험자는 6천 명 증가하면서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건설 매각 재추진에 대해 2년 정도를 거쳐 시기가 좋아지면 기업 가치를 높여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이 한 번 매각에 실패했을 때 잠재적 매수자를 다 접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매각이 단기간에는 성사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 경상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일부 강원 산지에는 비가 얼어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선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5도, 대구 19도 등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모레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산간 지역에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안개가 짙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